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만 설령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업적은 아니어도 자손들의 칭송이 대대손손 이어질 겁니다.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을 떠올리거나 여러분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하겠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온 가족이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도박 때문에요.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자식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할까요? 실제 부모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공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평생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음양의 어느 반쪽에 해당합니다. 인생의 반이 하늘의 뜻이라면 나머지 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개척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진 법사가 중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랑랑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랑랑은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랑랑은 2살이 채 되기 전부터 TV, 만화, 영화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 멜로디를 똑같이 따라서 흥얼거릴 수 있었습니다. 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만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음악을 바로 피아노로 치더랍니다. 랑랑 혼자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그 노래를 피아노로 쳤던 거죠. 아버지는 랑랑이 틀림없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재능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랑랑은 어릴 때부터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랑랑이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으르기도 하고 달래든 것도 부모의 역할이었죠. 아버지가 어린 랑랑을 달래려고 물질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치면 만화 영화를 보여주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식이었죠. 물론 피아노 연습이 싫고 힘들 때도 있었겠죠. 또래 친구들은 다들 밖에서 놀았으니까요. 가끔 피아노가 치기 싫어서 떼를 쓰며 뒹굴 때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시 피아노에 앉아 연습을 하곤 했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훗날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랑랑을 베이징에 데려가서 베이징 음대 부속 초등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랑랑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랑랑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자는 타지에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랑랑이 학교 과외활동 때문에 집에 늦게 온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당시 랑랑의 피아노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불만이 쌓였고 아버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아들은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피아노 연습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12~13시간씩 피아노를 치기로 규칙을 세웠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2~3시간 늦게 왔고 아버지는 매를 들었습니다. 모질게 매를 때렸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헌신을 아끼지 않았죠. 매번 남편과 아들이 사는 베이징에 올 때마다 옷과 이불을 빨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죠. 떠나기 전에는 남편과 아들이 먹을 반찬을 2주일치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한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훗날 랑랑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세계 1위의 국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날이었죠. 청중들은 4번이나 앙코르를 외치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대상 트로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기분이었죠. 바로 이때 아버지는 무대 밑에서 아들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랑랑이 무대를 내려와 보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순간 그동안의 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중국 선양 출신입니다. 선양 남자들은 강직한 편입니다. 게다가 남자는 쉽게 울지 않는다라는 옛말도 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간의 고생을 떠올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무대 위의 1분을 위해 무대 아래서 10년을 고생한 겁니다. 이런 영광 뒤에는 정말 많은 고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굳센 의지와 인내로 고통을 견뎌냈죠. 랑랑과 아버지만이 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랑랑은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지원과 격려, 심지어 매를 들고 호통을 치던 서러웠던 순간들조차 너무 감사했죠. 랑랑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우리 인생은 음양의 어느 반쪽에 있습니다. 인생의 반이 하늘의 뜻이라면 나머지 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덧붙이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방금 랑랑의 일화는 모두가 다 아는 유명 인사의 일화였죠. 저는 제 주변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큰 단지에 있는 건물에서 살았어요. 같은 회사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형태였죠. 여러 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 가족들과 이웃이 되고 아이들은 함께 어울렸습니다. 어른들은 회사 동료들이었죠.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회사 동료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었죠. 위아랫집이라 서로 친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이모가 집에 놀러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모가 어릴 때 집이 가난했는데 마침 중국 해방식이었죠. 부모님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형제 자매들이 많았답니다. 이모는 집안의 장녀였어요. 이모는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부모님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많은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 학교에 다니지 않을래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집안 살림에 보탤게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경제적 부담이 덜하잖아요. 당시 이모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만큼 철이 든 나이였죠. 물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는 이런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뜻밖에도 아버지의 딱이 한 대였습니다. 눈앞이 번쩍할 정도로 아팠죠. 아버지가 가차없이 이모의 따귀를 때렸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뺨을 때리셨군요. 정말 세게 때렸죠. 처음 맞아본 모양이네요. 네, 처음 맞아본 거죠. 자식들을 정말 귀여워하셨거든요. 늘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어요. 이모는 그날 따귀를 맞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속으로 너무 억울했습니다. 기껏 가족들을 생각해서 공부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왜 나를 때리신 거지? 아버지는 따귀를 때리고 나서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한다. 이모는 별 수 없이 그저 눈물만 닦았습니다. 그때 맞은 따귀는 평생 못 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게 느껴졌죠. 사실 그 시절에는 대학만 나와도 정말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정말 좋은 연구 기관이나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고생을 덜 할 수 있었죠. 좋은 일자리와 대우가 보장되니까요. 이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뒤처진 삶을 살았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내 뺨을 때리시지 않았다면 내 운명이 달라졌겠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평범한 노점상이나 아님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았을 거야.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운명을 살았을 거야. 이모는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눈물을 흘려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감사한 기억이 바로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차없이 뺨을 때린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고 지금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정말 훌륭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 나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했던 선택이 있었나요? 저 역시 경험해봤지만 가르침을 얻고 지적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깨우침을 얻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몸, 마음, 영혼이 모두 고통스럽죠. 예컨대 랑랑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쉬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나서서 피아노 배우겠다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너무 치고 싶어요.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억지로 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배우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죠. 부모, 교사, 코치, 그리고 수행 스승까지 모두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의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오늘 피아노 치면 10,000원 줄게. 꾸준히 한 달 동안 피아노 치면 책가방 새로 하나 사줄게. 온갖 방법으로 아이를 격려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죠. 이렇게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누구나 고통을 호소할 겁니다. 방금 우리 법사가 말한 일화 속의 이모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대신 동생들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도 덜 힘드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학비를 대느라 아버지는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따귀를 때렸죠. 당시 이모 정도 나이의 딸을 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딸을 일깨우기 위해서 때린 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대학은 반드시 가라. 이 한마디로 딸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딸은 지금쯤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쉬운 일은 없죠. 하지만 당시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중국에서 이 시기에 대학을 간다는 것은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이 비슷했죠. 가족 중 한 명이 대학을 가면 그 집안은 희망이 생깁니다. 집에 자식들이 많은데 아무도 대학을 못 갔다면 그 집안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딸은 당시 아버지가 자기의 뺨을 때린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뺨을 맞았을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겠죠. 화도 나고 억울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결국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딸을 키우고 나서야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뺨을 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러웠을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날 때리지? 랑랑은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안 그랬다면 1등을 할 수 없었겠죠. 예술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려면 정말 잘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 참가할 기회조차 안 생깁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다들 잘하니까요. 스케이트, 춤, 그림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예술 분야는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다른 사람보다 1시간씩 더 연습해야만 겨우 쫓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매일 3시간씩 더 공부해도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성적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한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이론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성취를 이룰수록 더 큰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랑랑은 매일 피아노를 쳐야 했습니다. 아버지, 외삼촌, 어머니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랑랑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죠. 본래 피아노는 유럽인이 발명한 악기입니다. 그러니 아시아 중국인들에게는 더 큰 영광이죠. 모두가 랑랑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랑랑의 영광은 오랜 고통에서 비롯됐습니다. 랑랑은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르는 소리, 하루라도 쉬었다면 불가능했어요. 피아노를 쳐야 하는 랑랑이 혹시라도 손을 다칠까 봐 집에서도 험한 일들은 모두 다른 가족들이 했습니다. 랑랑에게 시키지 않았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가락이라도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피아노를 치는 그의 손가락들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도 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차다차 파도 물결 같습니다. 오랜 연습으로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10년의 고된 연습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장원급제하려면 10년간 차가운 창문을 마주해야 하는 법입니다. 옛 사람들은 학문을 닦는 어려움을 차가운 창문으로 비유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홀로 오랜 세월 학문에 정진하는 고통을 뜻하죠. 10년간 검 한 자루를 연마한다. 무림고수가 되려면 10년 동안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각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세요. 현재 중국의 무술학교에서 코치와 학생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6, 7세 아이들의 텀블링 속도가 어른이 뛰는 것보다 더 빠르죠. 펄쩍펄쩍 뛰면서 기계처럼 몸을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근육을 최대한 당겨서 다리를 일자로 찢어서 곧게 펴니다. 눈물이 글썽하고 이를 꽉 깨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플 겁니다. 다리를 내리려고 하면 코치가 다가옵니다. 무술 코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예술가처럼 쥐봉을 들고 아이들의 다리를 지휘합니다. 쥐봉으로 탁 때리면 줄이 쫙 생기면서 금세 부어오릅니다. 몹시 아프지만 뼈는 다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자기 다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그리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산을 뛰어다닙니다. 평범한 20대 청년들은 그래도 자주 운동을 합니다. 농구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경사가 높은 산을 오르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헉헉대면서 숨을 헐떡일 겁니다.
3, 40대는 30분씩은 쉬어야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계속 뜁니다. 우리가 정상까지 6시간은 걸리는 길을 아이들은 20분 만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침에만 3번씩 왕복합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수련하면서 매일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 체력이 늘고 발이 빨라지죠. 텀블링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산을 뛰어다니지 않으면 코치가 벌을 줍니다. 오늘은 휴식 시간 없다.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녀라. 못 믿겠으면 뛰지 않아도 좋다. 오늘 뛰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뛰어야 하고 밥도 못 먹을 줄 알아. 그저 벌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애들이 무슨 이치를 알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스승님의 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술의 대가였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무술이 아니라 맞는 무술을 배워야 한다. 맞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정말 훌륭한 무술입니다. 때린 사람 손만 아프고 맞은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칠 일도 없는 거죠. 이런 무술은 어떻게 수련할까요? 직접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어린 시절에 팔기의 내공을 2시간 정도 했을 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저의 머리에 떨어졌고 저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스승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대답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스승님은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내일은 나의 벗을 만나러 함께 가자꾸나. 나의 벗도 수행의 대가이니라. 그의 제자들보다 네가 뛰어나니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함께 다녀오자꾸나.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스님의 벗을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더 낫다는 말을 듣고 한껏 우쭐해졌습니다. 한 수 보여줄 생각이었죠. 이튿날 그곳에 도착한 후에 저는 그곳의 광경을 보고 차마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얻어맞는 무예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스승은 지금의 저보다 덩치도 훨씬 컸고 온몸은 근육이 없고 부리부리한 눈에 검은 수염까지, 표정도 엄숙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 거기 앉으시고 물은 알아서 드십시오. 저는 그 기세에 눌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자, 두드리기 수련을 시작하겠다. 그분이 몽둥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짜로 만든 장식용이나 구리로 만든 공연 소품용이 아닌 진짜 단단한 몽둥이였습니다. 2 몽둥이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죠. 대사형이 시작하십시오 라고 외치자 그 스승님은 제자의 옆구리를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오장육부가 다 으스러졌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양쪽 옆구리를 각각 18번을 더 내리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네, 스승님 계속하십시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을 또 불렀습니다. 천장에는 대들보만한 통나무가 밧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제자 서너 명이 통나무를 잡고 뒤로 10m 정도 달려가더니 통나무와 함께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앞에 있던 대사형이 날아오는 통나무를 배로 쿵 하고 쳐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통나무와 함께 튕겨나갔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황소야? 진짜 황소도 멀리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대사형은 복부의 힘만으로 한꺼번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스승님께 말씀드렸죠. 스승님,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한 수는 제가 배웠죠.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굶주림의 고통, 불우한 고통, 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고통. 즉 성공의 시험 관문 중 하나인 역경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디딤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성공도 모두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사형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서양은 당시에 36세, 37세였을 겁니다. 사형,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우리 스승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한참 못 미치지. 그때 다른 사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찰 특수부대 교관이 스승님께 대련을 청한 적이 있는데 대사형이 대신 상대해 주기로 했지. 어떤 대련이었나요? 때릴 순 없고 맞기만 할 수 있으니까 때려보라고 했지. 몇 대 때리고 나니 교관의 손이 아팠습니다. 교관은 발차기가 뛰어났는데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대사형이 방심한 틈을 타서 교관이 대사형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가슴은 잘못 맞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로 맞으면 그대로 쓰러지거나 피를 토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관은 발로 차자마자 자기 발목을 끌어안고 곧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대사형의 배에 발이 부딪혀서 발목이 부러졌던 거죠. 대사형이 부끄러워하며 말렸습니다. 창피한 얘기 좀 그만해. 맞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얘기해. 대사형이 이 정도로 겸손하면 그 스승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때리는 무예가 아니라 맞는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이렇게 맞으면서 수련했던 겁니다. 그 스승님은 입문한 지 갓 3년이 된 어린 제자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리 와보거라.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형에게 실력을 보여봐라. 뭐든지 시키십시오. 어린 제자는 고지고대로 스승님의 명을 따랐습니다. 벽돌을 줄 테니 발로 차보거라. 스승님이 던진 벽돌을 제자가 발로 차자 벽돌이 부서졌습니다. 일부러 깨지기 쉽게 만든 벽돌이 아닙니다. 던지고 딱 한 번 발로 찼을 뿐이죠. 겨우 수행 3년째 되는 제자가 벽돌을 부쉈습니다. 어떻게 수련했는지 묻자 그 스승님이 말하길 계속 맞으면 된다. 이런 제자들이 강호에 나가면 우린 제일 고수가 되는 겁니다. 공격을 막는 힘도 이렇게 강한데 주먹이나 발을 뻗으면 어떨까요? 탱크처럼 대단한 위력을 뽐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해 얻어낸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곳의 스승은 제자를 받을 때 제자의 아버지와 각서를 씁니다. 자식의 생사에 관한 각서를 쓰죠. 수행을 못 견디면 스스로 나가야 하고 수행 중에 불구가 되거나 설사 죽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공양까지 해야 하죠. 엄한 스승 아래 뛰어난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에게 엄격할수록 더 좋은 수행 성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엄격한 수행 과정이 그 성과를 얻는 모든 과정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고통인지, 무엇이 거짓된 고통인지를 분별하는 근기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스승님이 매일 힘들게 해서 이제 그만둬야겠어.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재능도 고통 없이는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배우는 과정에서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가능합니다. 고통을 다 겪어야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랑랑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후에 무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익숙해졌을 때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운 아이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피아노가 즐겁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죠. 5년씩이나 배운 아이들도 피아노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고생하고 나면 비로소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 음률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과 찬사를 보낼 때 그 안에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대할 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느껴야 합니다. 인생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고통을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편안함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사탕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 아이들도 달콤한 음식을 적당히 먹을 필요는 있습니다. 영양이나 칼로리를 보충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탕은 칼로리가 너무 높죠.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치가 많습니다. 특히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충치가 한가득입니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때를 쓰며 조릅니다. 사탕 하나만 더 주세요. 할머니가 안 주면 자리에 들어누워서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그럼 하나 더 줍니다. 결국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은 대부분 충치투성이가 됩니다.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리 달아도 주는 거죠. 이처럼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오히려 해를 입기도 합니다. 반면 나빠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경험이 쌓입니다. 성장에 걸음이 되는 경험이 쌓입니다.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고통과 명예는 함께 찾아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처럼 고통과 즐거움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길에서 마주치는 고통 혹은 즐거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취의 길에서 겪는 고통은 진정한 고통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음식은 못 먹고 점점 몸무게는 줄어들고 선생님 이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안제, 우울제, 간에 뭐 좀 이렇게 좋다는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들 그런 거 전혀 다 끊어버리고 수면제하고 이 모든 약들을 줄였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체격은 외소해도 정말 좀 단단하고 저 나름대로는 뭐 조금씩은 그래도 몸을 관리를 했는데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아무 이상이 없죠. 그때가 작년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제가 쓰러질 듯이 이랬으니까 2020년 7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주인공. 일을 하는데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과로가 이래 생각하고 이제 일단 뭐 홍삼이나 삼계탕 같은 거, 뭐 녹용 같은 거 이런 거 몸보신한다고 그런 걸 먹었거든요. 일단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먹었는데 이 멋이 점점 더 이제 잠도 안 오고 위쪽이 여기가 두근두근하면서 뭐가 이상한 조짐이 오더라고요. 그래가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 이래갖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뭐 간, 췌장, 비장, 심장 다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검사상으로는. 그래가 한의원을 가봤어요. 간열이라 하시더라고요. 간열은 말 그대로 간에 열이 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안 좋은 데다가 열성금만 먹어놓으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한의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엔진이 폭발했다더라고요. 엔진이 폭발했으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지금 막
저하대가 다운돼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잠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이게 만약에 방이면 방 구석에 가갖고 혼자서 이렇게 쭈구리가 버티고 있는 거라. 힘이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지. 여기는 덜덜덜 떨리지. 혓바닥은 아프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손목, 손바닥, 발바닥, 팔꿈치, 무릎은 굉장히 시리고 나머지는 다 뜨거워요. 잠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5시간 자는 게 4시간, 3시간, 2시간. 수면이 줄어들수록 수면제, 불안제, 우울제 등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갔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잠 못 이루는 고통. 하루 이틀 못 자는 건 어떻게 견디지는데 몇 달을 못 잔다는 거는 선생님 이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살아낼 자신이 없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 제가 그 불교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 뭔가가 붙잡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리 선수의 팔개 내공을 알게 됐습니다. 10분도 걷기가 힘든데 1시간을 돌 수 있을까? 방법은 몰라도 일단 돌자 싶어서 반자세를 취하면서 일단 알려주신 대로 돌았어요. 근데 돌아지더라고요. 그 집에 가면 이제 막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몸이 막 엉망인데 그거를 한 10일 정도 했는데 열이 막 나면서 잠이 막 늘어나는 거래요. 와, 이거는 10일 정도 하셨을 때. 예, 그때부터 잠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들지 못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점점 몸이 좋아짐을 느낀 주인공. 그 열도 간열 같은 것도 없어지고 잠은 4-5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잠의 질이 엄청 좋아가지고 푹 잡니다. 만약에 수면제 단위를 만약에 100이라 친다면은 지금 한 7, 8 정도 먹고 있거든요. 엄청 줄였어요. 지금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먹는 그런 게 많고 지금은 수면제를 안 먹어도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저녁에 저도 모르게 1시간을 자요. 전혀 그거는 제가 상상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은 오는데 눈에 막 잠이 끼어가지고 잠이 안 들어요. 그거에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약 해로운 줄 저도 안다 아닙니까? 8개월 하고부터 잠이 오니까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신비하고 저는 8개 안 하면 8개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정말로 못 삽니다. 수면제하고 이 모든 약들을 줄였다는 게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